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최정환입니다. 오늘 아마도 가장 악조건 하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가 그 동영상 삭제되는 바람에 안 나왔지만은 지금 비상시국 국민회의에 비상시국 TV 전반적인 그 제작과 연출, 그 다음에 편집,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다가 이제 제 손을 거쳐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가끔씩, 저 의사가 왜 나오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오지 않을 때도, 그 방송은 제 손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주제나 내용 자체도 제가 관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매스컴,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이 저널리즘 분야에 진출해서 배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지금 또 밖에서는 또 이제 또 공사장 돌가는 소리가까지 들리는데요. 지금 방송이 자꾸 지체돼서 제 마음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즉 오늘 주제 아주 무겁고 괴로운 주제입니다. 저한테는 상처가 상당히 큰 주제이기도 하고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부인인 강윤영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죠. 무슨 정신건강의학과까지 해서 길게 붙여가지고 간판 만드는데 돈만 많이 들게 스스로 바보같이 제목 과명을 바꾼 거. 마취과가 통증의학과로 바꾼 거는 좀 뭐 괜찮다고 칩시다.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의학과라 해서 청소년까지 포함한 건 좋다고 칩시다. 하지만 정신과의 개명은 좀 미련한 짓이었다고 봅니다. 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부인이 강윤영 선생님도 정신과 전문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머리가 좋았나 봐요. 아니면 일찍 들어갔든지 학번이 저보다도 1년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정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재밌게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얘기지만은 이 양반 때는 전공의를 3년 했고 저희는 4년을 했어요. 4년을 했기 때문에 1년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력은 누가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이분이 이제 이모 씨에 대해서 소시오패스 언급을 해서 최근에 이제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요. 뭐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모 씨의 그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하고 이제 원희룡 지사 간의 얘기가 되던 중에 10월 23일 날 무슨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송이죠. 매일신문,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에서 이제 또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모양이죠. 거기서 이제 원 지사의 부인인 강윤영 선생이 이제 이 후보가 소시오패스 경향을 보인다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고성을 주고받다가 싸우던 중 현 변호사도 이제 그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가고 원 지사도 차를 박차고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고 나서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 황모식입니까? 방송이 이제 음식 블로거가 또 참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좌파 음식 블로거가
이 말하기를 황교익이라는 작자가 말하기를 2018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한 명의 의사를 제명하면서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을 전하면서 이 강 씨를 갖다가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하고 당국이라고 하면 이제 보건복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국에 의해서 어차피 제명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문의직은 당국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전문의 면허와 이게 전문의 자격과 의사 면허는. 그래서 당국에 의해서 의사 면허 취소를 건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주제가 맞아요. 맞는 게. 저 역시 말이죠. 대한민국 대표 정신과 의사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역시 35년여간의 정신과 경력을 지닌, 그러니까 한평생을 정신과를 한 대표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이제 요점 정리와 상황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섰습니다. 요점과 상황 정리를 해야 모든 사람들이 침착해지죠. 박차고 나가진 않겠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새롭게 배우셔야 할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신과는요, 다른 의학적 과목들하고는 달라요. 달라서 용어의 변화가 심하고 또 시대에 따른 용어의 의미도 쉽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당뇨병은 지금도 당뇨예요. 그렇죠? 옛날에 고혈압은 지금도 고혈압이에요. 당연히 옛날에 폐렴도 지금도 폐렴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골절, 뼈 부러졌다 그러면 골절은 지금도 골절이지 무슨 이게 다른 병으로 지나가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정신과에서는 말이죠. 얼마 되지도 않은 옛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1911년에는요, 정신분열증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기치매, 디멘치아 프레코스라 해서 조기치매라고도 불렀어요. 조기치매 맞아요? 정신분열증이? 게다가, 그 이름이 안 좋다고, 정신분열증이 정확한 병명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어떻게 바뀌었죠?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인데, 조현병은 이제 어떤 이 현을 타는 현악기에 조율이 흐트러졌다는 의미에서 인을 박지 않게 해서 쉽게 해서 나쁘게 들리지 않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바꿨다 이겁니다. 근데 조현병이라는 이름이 더 무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게 참으로 큰 아이러니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한 의사를 제명하면서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는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요번 상황이 이게 윤리적인 것이냐, 비윤리적인 것이냐, 윤리적인 것이냐, 비윤리적인 것이냐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2018년도에 한 의사를 제명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사건이에요. 무슨 연예 프로에 등장하던 정신과 의사, 돌아가신 고 김현철, 대구에서 개업하고 있던 고 김현철 의사, 제가 후배로서 잘 알고 있었는데,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죠. 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곧 무슨 뭐 병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뭐 신경을 써라 하는 등,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교수들이나 또 나중에 또 가수 중에서 그 그룹의 가수가 이제 또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 가수가 이제 그 자기 뭡니까 유서에 그냥 정신과 의사들을 엄청 욕하 정신과 교수들이겠지 정신과 교수들을 엄청 욕하는 그러한 유서를 남겼을 때 그 비난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겁이 없었던 거지. 방송계 연예계 기획사에 대해서 반항을 했지. 그다음에 이제 또 교수들 그 고명하신 정신의학교 교수들한테 또 반항을 했겠다.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되는 그 곤란함을 겪게 만들어 놨으니까는 아주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요 의료법보다 상위법이 존재해요. 의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얼마 안 된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언제부터 변했는지도 바뀌는지 정신과 의사들도 몰라요. 의사들도 몰라요. 지금 다른 과 의사들도 똑바로 알아두세요.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냐. 과거에는 마약사범을 자기가 진료하게 됐다. 이상하게 보니까 마약사범이다. 그러면 그때는 마치 코로나 환자를 발견한 듯이 지금 코로나 환자를 발견했듯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약 환자를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마약 사범한테 거꾸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즉 직접 진료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폭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됩니다. 직접 진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료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무슨 뭐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를 얘기하는 게 비윤리적이다? 그럼 또 직접 진료한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얘기하면 또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데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은 남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일반인들은 정신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과적 얘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전문가인 최고의 전문가인 정신적 전문가인 정신과 전문의들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 이것처럼 모순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지적 자체가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안 되는 것임으로써 오히려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과연 환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환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환자가 아니라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환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정신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신적 상태가 지금 안 좋은 비행사가 옛날에 저먼윙스라고 말이죠. 루프트한자의 자회사 저가 항공사 부기장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 충동을 잃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비행기를 타고 말이죠. 200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데리고 말이죠. 기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 잠그고 자살 추락을 해서 다 죽었어요. 응? 그러면 그런 걸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정신과 의사가 아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니까 밝히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같이 탄 비행기에 탄 승객들하고 이 승무원들하고 기장은 무슨 죄가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고 싶지 않은 시간에 부기장하고 같이 가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단체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공인에 대해서 이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문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과연 이게 비윤리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윤리적인 행위인지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규정된 바 없습니다. 특히 말이죠. 이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 권력자, 특권자, 통수권자 등 중요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공인에 대한 정신적 상태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의 의무이자 사명이고 임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 아무튼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이제 상반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규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골드워터 룰이라는 규정이고요. 하나는 골드워터 룰이라는 규정이고 또 하나는 타라소프 룰이라는 규정인데, 골드워터, 타라소프 룰이라는 규정인데, 이 둘의 룰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 논리가 달려갑니다. 서로 간의 모순이 그 규정의 핵심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골드워터로부터 살펴볼게요. 골드워터로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됐느냐? 1964년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공화당 하면 여러분 우파 현상에 공화당 우파의 상징이었던 아주 강성파예요. 골드워터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존슨 후보하고 대통령 선거전을 치열하게 치르던 와중에 일부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공화당의 골드워터 의원이 아주 극단적인 우파의 극우파의 정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들을 갖다가요, 특정 잡지에 여러 명이 게재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골드워터는 말이죠, 다 이긴 선거전을 민주당 린든 존슨한테 빼앗겼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린든 존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골드워터가 그 해당 잡지사를 갖다가 고소하고요. 결국에 가서는 1973년도에 엄청난 보상금, 피해 보상금을 받아냅니다. 골드워터가. 그리고 그 잡지사는 완전히 개망하게 되고요. 완전히 망하죠.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드워터가 재판에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즉 승소를 한 거예요. 자기가 손해할 피해를 봤다.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게 되느냐. 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서는 이제 함부로 좀 그 전문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면 해서 그걸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항목을 미국 정신과협회의 내부 규정 안에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액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부 규정이에요. APA의 내부 규정에 그것을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은 특히나 다른 과 의사보다도 이 미국은 정신과 의사들의 말 한마디가 이 사회적 영향력이 아주 대단해요.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요? 정신과 의사, 언론과 정부의 밥이자 동네 북이 한국의 정신과 의사야. 정신과 의사는 진료 기간도 자기가 정할 수가 없고 쓰고 싶은 약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자기 소신대로 치료조차 못하는 허수아비예요. 게다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깨지는. 그렇다면 타라소프에 반하는 타라소프 룰, 즉 타라소프 규정, 타라소프 규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또 역시 이것은 1964년하고 멀지 않은 이제 1967년도에 발생한 어떤 끔찍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발단은 말이죠. UC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생된 거예요. 뭐 하냐면 거기에 이제 타라소프라는 여학생이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남학생한테 심각한 스토킹을 반복해서 당합니다. 계속 당합니다. 어떤 스토킹뿐만 아니라 살해, 협박까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타라소프라는 여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계속 받습니다. 상담을 받는데 이 상담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상당히 복잡했겠죠. 뭐냐면 이제 개인의 기밀에 어떤 개인의 상담의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어떤 안전망에 대한 그 개념이 뚜렷하지 않을 때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담사가 주변의 일을 공표하고 알리지 않았고 이 주변에서 이 일을 경계토록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차단하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대비하지 못하고 벌어진 아주 흉측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유아원이나 유치원, 뭐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및 학교, 특히 학교 등에서 이러한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밝혀야 된다, 밝히지 않으면 뭐 처벌하겠다, 뭐 하는 식으로 의무화시키고 있는데요. 참 이게 답답한 게 앞서 제가 얘기한 이 마약 사범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해결되지 못한 모순이 무진장 많아요. 그 두 가지. 이 타라소프 룰하고 바로 이 골드워터 룰에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타라소프 룰을 들고 막 나옵니다. 뭐냐? 이런 위험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가는 미국 큰일 난다. 했는데 이제 APA에서 막았어요. APA가 우파거든요. APA가 막았어. 우리나라 신경정신의학회는 무슨 파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타라소프 룰을 해야 된다. 하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한국계 미국 정신과 전문의가 좌파인데 그 좌파가 이제 힐러리 편을 들면서 이 타라소프 룰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위험한 지도자가 나설 것 같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이거는 폭로를 해서 당선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일차적으로 지금 두 가지 룰을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는 지금 나온 이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그러면 이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과연 그렇게까지 심각한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사이코패스는 사이키 자체가 우리가 사이키라는 건 사람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소마, 푸시케는 뭐 혼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목숨 혼, 그 다음에 정신. 그게 푸시케예요. 나방으로 표현되는 푸시케. 그 푸시케고 패스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텔레패시라는 말 들었죠? 알죠? 이게 소통하는 관계를 갖다가 패스라고 부릅니다. 또는 아픈 병을 얘기하기도 해요. 패스 자체는 뉴로패스라고, 지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신경통을 갖다가 영어로 뉴로패스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패스야 하면은 어디가 아프다 하면 패스가 붙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텔레패스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페이서스. 우리 페이서스란 말 여러분 많이 듣죠? 어떤
감정, 페이소스라는 그런 말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페이소스를 얘기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그걸 갖다가 사이코니 이 사이코 같은 놈, 그게 욕이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대갈통아, 정신이 나간 사람아,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이 시대에 따라서는 정신이 들어온 사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이게 불쾌한 욕으로 들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어떤 사람을 갖다가 비하하는 말로 들려서 그것이 바로 소송거리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라는 걸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시오패스는 뭐냐? 소시오패스는 이건 아예 욕이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사회적인 패솔로지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얘기. 당신은 소시오패스다? 왜냐면 저도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욕이 아니에요. 저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하고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은 거의 다 갖고 있고요. 정도에 따르지만 사이코패스 기질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아주 약하더라도.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이를 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소시오패스란 말이 오히려 더 이 사이코패스보다 역사가 짧아요. 이 사이코패스란 말은 뭐냐면은 이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로서 1885년도에 나온 말입니다. 아주 이 영어나 이게 서양 언어에 유럽 언어의 이 어원들은 정말 한국말이나 중국말처럼 이렇게 어원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1885년도에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처음으로 문헌상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게 이제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이 일종의 신문, 어떤 그런 신문이라고 볼 수 있죠. 보도자료에서 처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소시오패스는 언제 나왔느냐? 이거는 1930년도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45년 늦게 나온 단어예요. 30년도에 소시오패스는 바로 심리학자인 G. 패트리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이코패스들의 이 사회적 모델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사용한 말이 소시오패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갑시다. 지금 얘기 나왔죠. 제가, 골드워터 룰, 타라소프 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요번에도, 이, 원희룡 부인께서 말씀을 하시대요. 그 얘기를 하던데, 저도 같은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니, 바로,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진단을 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은 없어요. 우리가 DSM,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용 진단 체계, DSM 진단 체계에도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진단명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제질병분류체계, 질병분류체계인 ICD, 요즘은 10이라는 걸 쓰고 있지만, ICD 11까지 지금 나와서 쓰고 있지만, 11에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진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이렇게 진단했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다? 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막 몰아붙이는 것은 어폐가, 너무 큽니다. 어폐가 너무 커요. 보시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 이 어폐가 크다고 얘기하냐면, 보여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이 원희룡 씨의 부인인 이 양반, 강윤영 선생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강윤영 선생님이 먼저가 아니고, 제가 이제 조국이가
조국이가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법무장관이 되겠다고 이제 나섰어요. 법무장관이 된다고 나섰을 때는 뭐였냐면 조국을 법무장관을 시키겠다는 건 무슨 얘기였냐? 목숨 걸고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조국밖에 없었어요. 추미애는 그걸 못해요. 추미애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깡도 없는 사람이에요. 조국만이 이 헌법을 바꿔서 사람들한테 그 당시 약간 이렇게 좀 속였죠. 어떻게 보면 마치 그 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뭐 내용을 해서 뭐 분산시키자,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로 분산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뭐 개헌을 하지 않는 거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국토 규정, 헌법상의 국토 규정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한반도 전체에 속한 그 부속 도서를 전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다는 그 규정을 없애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즉 낮은 연방제서부터 시작해서 연방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서 그 국토 규정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조국이를 마구 밀어붙입니다. 조국이가 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3,500만 명의 현역 정신과 전문의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실명을 밝히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신문에 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뭐라 했냐? 내가 아까 얘기한 김현철 의사의 전례랑 마찬가지로 왜 네가 직접 진료하지도 않은 사람을 갖고 그 사람의 진단을 내리느냐? 제가 그때 정신이 무척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거랑 겹쳤어요. 문제가 겹쳐서 신경정신의학회랑 마찰을 빚다가 제가 조금 곱게 넘어갔는데요.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저를 갖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요. 대한신경정신과의회. 대한신경정신과협회에서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단 말입니다. 뭐냐? 네가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조국이를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제가 하는 청문회가 됐어요. 너희들은 왜 이러이러한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느냐? 뭐냐? 미국 APA에서는 골드워터 룰을 기준을 한 1973년대에 된 내부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정신의학회에는 내부 규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려다 놓고서는 저를 갖다가 저에게 징계를 매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징계를 매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나를 갖다가 경징계를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차라리 나를 제명시켜라. 신경정신학회에서 제명시켜라. 제명시키든지 아니면 없던 일로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경징계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어요. 그건 계속 갑니다. 나중에 계속 제가 그건 두고 봅시다. 만은 요번에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희룡 부인 전문의를 데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 김현철처럼 최성환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최성환이처럼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모르니까 김현철처럼 자기가 진료도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소시오패스라고 진단을 내렸다. 그렇게 그처럼 엄청나게 멍청한 인간이 또 있으면 환경에 왜 나와가지고 해? 음식이나 선전이나 하지. 쩝쩝거리는 거나. 무슨 지식이 있다고 나와서 까불어. 뭘 안다고. 소시오패스라는 진단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 여사께서. 원윤영 씨 부인께서 저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그런 진단이 없다고. 봐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또 뭐냐. 이분은 그래도 원윤영 지사의 부인이니까. 나보다 힘이 세겠죠. 힘이 셀 테니까는 이제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제가 두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을 갖다가 저랑 똑같은 징계를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랑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징계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분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지금 뭐냐면 문재인이가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문재인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고 보기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저나 문재인이나 원희룡 부인이나 소시오패스 맞아요. 소시오패스예요. 우리는 소시오패스예요. 왜?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소사이티가 뭐예요? 소셜이 뭐예요? 물론 소셜 워커, 여러분 사회복지사 여러분 소셜 워커인데 소셜 워커 다 욕이에요? 소셜 서비스 하는 사람 다 미친 사람이겠네?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거야. 뭐야? 바로 뭐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생각하지 않는 거.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자체가 소시오패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령 무슨 얘기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래. 문재인이가 하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얘기가 바로 소시오패틱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적폐청산. 왜냐면 적폐를 청산해서 없애야 돼요. 옛날에 김일성이랑 김대중이가 둘이서 얘기하면서 이 한반도에는 4천만 명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3천명은 어떻게 돼? 숙청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존재, 적폐, 청산돼야 될 적폐, 친일파. 여러분 친일파가 옆에 없습니까? 옛날에 빨갱이들 뭐 청산하고 친일파 청산하고 뭐 할 때 곁에 친척 중에 친일파나 빨갱이나 연좌법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자기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잡혀가서 처형당할 때 내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가 아니죠. 소 정도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큰 집단이건 몽골 자가 존재 자체를 희생시켜야 되는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라도 동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소시오패스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은 양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크게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지만 이를 추진합니다. 지금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는 문재인이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저처럼 나와서 지금 문재인 척결,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부를 희생시켜야 되니까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시오패스는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명씨한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명칭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칭송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닌 같은 사람은 소시오패스였어요. 왜냐면은 그 혁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스탈린이 소시오패스였는가? 스탈린은 조금 달랐다 이거. 왜냐? 스탈린을 왜 소시오패스가 아닌 사이코패스의 분류에 집어넣게 되냐면은요. 문제가 있어요. 자라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의 공익,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 이 신념이 맞다, 틀리다, 좌파다, 우파다, 무슨 소셜리즘이다, 리버럴리즘이다, 전체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 상관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상주의자다, 현실주의자다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확고한 어떤 신념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아가면서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희생시키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면서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소시오패스에 집어넣자 이거예요. 하지만 스탈린이 어떻게 됐어요? 스탈린은 저걸로 시작됐거든요.
강도로 시작을 했어요. 강도로 시작했는데 강도가 일종의 그래도 정의로운 홍길동이나 뭐 그런 것처럼 로빈후드처럼 자기도 그런 홍길동이나 로빈후드처럼 되고 싶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강도로 은행을 털어서 그 돈을 볼셰비키 공산당한테 상납하는 일을 하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은 깡패에서 시작한 사람이 스탈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깡패로서의 이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갖다가 버리지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여러분들이 조폭 보수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조폭 보수가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마약 밀매하고 여러분들 돈 띄어먹고 막 거액에 사기치고 사람 암살하고 막 사람 이렇게 고문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편집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편집증 피해망상에 걸리게 돼 있어요. 즉 뭐냐? 가까운 내 친구도 나를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가까운 내 친척도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 나의 친인척, 나의 우군, 나의 부하라고 생각했던 나의 가장 친근했던 나의 동지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이코패스가 기본이 됐던 레닌과 달리게 사이코패스가 기본이 됐던 스탈린은 대숙청, Great Purge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게 되죠. 엄청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태통도 마찬가지죠. 모태통도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혁명이라는 광란의 혁명을 일으켜서 아마 히틀러, 스탈린, 그 다음에 모태통이 가장 많은 이 양민을 자기 동지를 학살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 양반이 제가 그랬죠.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는 너무 이 양반의 주기한테는 좀 너무 사치스러운 명칭이에요. 사치스러운 명칭이에요. 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맞는 것이 뭐냐면은 이걸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접 본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전체 국가를 위해서 제가 쓴 책이 있죠. 이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책인데 이게 언제 썼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쓴 책입니다. 뭐냐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격을 생각하면서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이러한 덕목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나 무슨 공직자가 되거나 무슨 장군으로 진급할 사람들은 지금 사병들 하잖아요. MMPI라고. 다면적 인성검사 합니다. 하급장교 심지어는 중위소위까지 다 해요. 하사관들 다 하고 준사관들 합니다. 장군들이나 대령들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발할까 봐 못하고 있는 거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앞으로 나올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착복한 이유, 이렇게 돈을 갖다가 사기친 게 아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은 이유는 내가 안 썼다. 그랬던 사람이 박원순 같은 사람이에요. 박원순 같은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모금을 했는데 기부한 거에 대한 신고를 갖다가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죽어서 다 조사를 못하게 돼 있을 뿐이지 1,000만 원 이상 여러분이 모금하면은 그거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걸 하고도 신고 안 하고도 버티고 있다가 그냥 극단적 선택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안 밝혀지지만은 옛날에 우파들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파 보수들은 말이죠. 그 돈을 갖다가 착복해서 자기가 다 떼어먹어. 하지만 좌파들은 좀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하고 또 이제 종북 빨갱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착복한 돈을 자기가 많이는 안 먹어. 한 10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 먹고 나머지를 위에다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위에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나눴으니까 자기 양심이 좀 덜한 거야.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는 눈이 아주 이렇게 좁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아마존 밀림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마존 밀림을 헤매고 다닐 때, 막 위에 막 거미, 뱀, 독사들서부터 전갈이 우글우글거리고 벌레들이, 독벌레들이 막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못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이 히스테리랑 비슷해. 히스테리, 그 다음에 경계성 인격장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애적, 나르시시스틱 장애들이 비슷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뭐냐면 터널 비전이라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히스테리의 특징이고,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들도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요 자기가 보는 것만 봐.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것만 보고 가는 거야. 옆을 안 보고 가는 거야. 옆에서 쓰러져 가는 거 비참한 모습 여러 가지를 안 봅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는 거야. 겁이 진짜 없는 거 아니라 위에 있는 거미가 막 달랑달랑 나한테 막 독을 쏠라 그러는데, 밑에서 뱀이 나를 물라 그러는데도 그게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의료법 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어떤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을 갖다가 모독하고 모욕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영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요, 강자를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강자를 보호하기, 권력자, 힘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아니에요. 억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 김영란법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김영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강자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까? 그 지금 수많은 고소사건이 이게 지금 권력자, 기득권자를 위해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원희룡 지사 부인 말고 한 분이 더 있어요. 누구냐?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또 정신과 의사예요. 지금은 정신과 전문이지만은 옛날에 이 모시기 명의의 형이 엄청나게 이 명의한테 고통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진짜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너무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2012년도에 정신병원에 같이 입원하다가 2018년도에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무슨 다른 병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짜 전신이 망가진 상태로 가족들에 의해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희한하게 이준석 씨의 여동생이 정신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병원이라고 얘기 안 했죠. 국립병원이에요. 그러다 혹시 나이를 보자면은 레지던트 아마 1년 차였던 것 같아. 주치의를 맡은 거지. 하면서 자기 오빠한테 얘기를 했던 거지. 보니까는 이재선이라는 사람, 이땡 명의 형이라는 사람, 그 사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더라, 마음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준석 씨가 아마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준석의 여동생이 고소를 당합니다. 여러분 다 모르겠죠? 모르겠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듣지 않으니까. 고소를 당해서 이땡 명의한테 또 고소를 당해서 뭘로 고소를 당했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해서 지금 정신과 전문의 자격은 물론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이 고소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저게 있어요. 이게 무슨 배트맨이 나오는 뭐 조커가 나오는 고담 시티가 아니고 이게 성남이 고담이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성남이 고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국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으로 입원된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땡명 씨의 그 형인 이재선 씨 상황을 조사하던 중에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았지만은 이제 김사랑 시인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김사랑 시인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 어떤 그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허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회가 된다면 이 고소를 다시 하게 될 거고, 아마 경찰 쪽은 그쪽에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다시 받게 될 겁니다. 아마 교도소에 지금 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23명 중에서 이재선 씨는 거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시도지사에 의한 명령에 의한 입원을 시키려고 하려다가 실패했죠. 김사랑 씨는 성공했죠. 그런데 지금 슬슬 나오는 제보가 한 명이 더 있다 하는 제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하도 헷갈려하고 또 저한테 또 이 진실을 얘기하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저는 뭐 조국이 있다 망가진 사람이고 신경정신의학과에서 이 징계를,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지금 신경정신과의 태도를 지금 둘러보려고 그래요. 뭐냐, 자신의 학회 회원을 보호해 줄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권력 세력에 빌붙는 비겁한 행위를 해서 진짜 학회가 의사단체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버릴 것인지, 거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회 자체가 의사로서의 품위를 버리게 되면 학회 자체를 해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선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선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왜 이토록 위험한 사람, 제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 자체가 무슨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이 사람 주변에 막 깡패 조폭이 막 모여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무슨 이 사람 주변에 막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갖다가 사기를 쳐먹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비투성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사겨? 진짜 까마귀, 백로야 까마귀 곁에도 검은 물이 묻을 것도 아닌데, 까마귀 곁에도 가지 마라, 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경고를 해주잖아요. 이태명 씨도 그런 나쁜 애들 곁에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왜 가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주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냐면 간당간당한 거예요. 진짜 실이 끊어질 상태, 지금 동아줄이 다 끊어져서 이 굵은 동아줄이 지금 실오라기 하나 남은 상태.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러면 이땡명 씨가 만약에 후보 자격, 그러니까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되는 사태가 그것도 그걸 박탈 안 당하려고 별의별 거짓말과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일은 더 커지고 마는데, 그럼 이 사람 못 나오게 되고, 아니면 못 나오게 되면은 다음 주자는 누구예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실 여러 정치인들한테 여쭤봤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대책 세워놨습니까? 항상 플랜 A, B, C가 있는 거예요. 대책을 만들어 놔야죠. 이 사람 안 됐을 때 다음 주자 누구입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충 이해하셨기 바라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너무 길었다면 짧게 요약해서 제가 다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비상시국 TV 너무 방송이 안 나온 관계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하게 방송 내보내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 우리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투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짓에 대항하고 두려움 없이 정의로움을 갖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이 제가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저보고 겁먹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